서울의 변두리, 낡은 상가 건물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골목길, 그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꽃집, 하진의 뜰학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거리에서 위태로운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가게 안 이하진은 팔리지 않아 시들어가는 장미꽃잎을 무심한 손길로 떼어내고 있었다. 29. 그녀의 청춘은 이 작은 가게에 시든 꽃잎처럼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디리링, 디리링.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 번호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사채업자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남긴 빚, 그리고 아직 고등학생인 동생의 학비.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매일같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벨 소리는 곧 끊겼지만 잠시 후 도착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불보듯 뻔했다. 이번 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가게고 집이고 전부 길바닥에 나앉을 줄 알아. 그녀는 한숨을 쉬며 카운터에 쌓여있는 고지서 더미를 쳐다보았다. 가게 월세, 전기세, 동생의 급식비, 모든 것이 빨간색 글씨로 그녀를 비웃고 있었다. 그때였다. 쏴 하는 소리와 함께 약속이라도 한 듯 거센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낡은 가게의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그녀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오늘은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이 비가 그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없을 터였다. 그녀는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했다. 그 순간 가게 앞 골목 깊숙한 곳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취객이 쓰레기통이라도 걷어찬 것일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신음소리에 그녀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신경 쓰지 말자.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에게는 남의 일에 참견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자꾸만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몇 분을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작은 우산 하나를 챙겨 들고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나섰다. 골목은 어둡고 스산했다. 빗물에 젖은 쓰레기들이 악취를 풍겼다. 그녀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소리가 난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 옆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남자는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옷은 흙탕물에 젖고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뒤섞여 아스팔트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하진은 겁이 덜컥 났다. 죽은 건 아닐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코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다행히 희미하지만 온기 있는 숨결이 느껴졌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그녀가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다 괜한 일에 휘말리게 되면 어떡하지?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녀는 남자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지갑도 휴대폰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 남자의 신원을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남자를 이대로 두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빗속에 쓰러져 있는 남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 역시 비 오는 날 공사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 조금만 더 빨리 발견했더라면. 아이, 모르겠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연민을 이기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체구로는 버거운 남자의 육중한 몸을 온 힘을 다해 부축하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남자의 몸은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며 겨우 남자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자신의 작은 꽃집 안으로 데려왔다. 가게 안은 엉망이 되었다. 바닥은 흙탕물과 빗물로 흥건했고 남자의 몸에서는 피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풍겼다. 그녀는 가게 안쪽, 동생과 함께 생활하는 작은 쪽방으로 남자를 옮겨 눕혔다.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젖은 옷을 벗겨내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남자의 몸에는 잘 다듬어진 근육이 있었다. 평범한 회사원은 아닌 듯했다. 그녀는 낡은 담요를 꺼내 남자의 몸 위를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밤새 뜬 눈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남자가 이대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과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후회감이 그녀를 덮쳤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였다. 남자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과 소독약 냄새와 그리고 자신의 침대 옆에 쭈그려 앉아 밤새 자신을 간호한 듯한 낯선 여자의 모습. 남자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텅 빈 공백이 그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그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의 눈은 갓 태어난 아기처럼 순수하고 공허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하진은 직감했다. 이 남자,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어젯밤 비에 젖은 강아지를 주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거대한 폭풍의 눈을 자신의 작은 집 안으로 들인 것이다. 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자신의 이름, 나이, 직업, 가족. 그의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텅 빈 백지 상태였다. 의사는 외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라고 했다. 기억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그를 구해준 낯선 여자, 이하진의 작은 꽃집뿐이었다. 그녀는 남자에게 수에시우라는 임시 이름을 지어주었다. 빼어날 수. 그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기억을 잃었음에도 몸에 배어있는 기품을 보고 지어준 이름이었다. 수는 하진의 여동생인 하선이가 쓰는 작은 다락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처음 며칠간 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낯선 환경에 위축되어 있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 예를 들면 설거지나 청소 같은 것들을 하려다 접시를 깨뜨리고 세탁기를 고장내는 등 사고만 쳤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무력감에 빠졌다. 하지만 하진은 그를 타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그의 실수를 치워주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다. 그녀의 친절은 동정이라기보다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에 대한 연민에 가까웠다. 그녀 역시 부모님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던 기억이 있었다. 수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하진의 그런 따뜻함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꽃집 일을 돕기 시작했다. 무거운 화분을 나르고 시든 꽃잎을 정리했다. 그는 서툴렀지만 진심을 다했다. 그는 꽃을 다듬으며 난생 처음으로 흙냄새와 꽃향기를 맡으며 평온함을 느꼈다. 과거의 그는 이런 작은 행복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었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이 가게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가게의 꽃들을 짓밟으며 하진을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이봐, 아가씨,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이라고 했을 텐데 당장 돈 내놔. 죄송합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시끄러워. 돈 없으면 당장 이 가게 비우고. 네, 여동생이랑 길바닥으로 나앉아 험악한 분위기에 가게 안쪽에서 자고 있던 수가 뛰쳐나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하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기억은 잃었지만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은 그의 몸에 남아있었다. 누군데 이 자식은 애인이라도 되나. 사채업자는 수를 비웃으며 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하지만 수는 비틀거리면서도 끝까지 하진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유약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낯설지만 강력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때 가게의 집주인까지 합세했다. 그는 사채업자와 한통속인 듯 하진을 압박했다. 이 아가씨가 안 되겠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다 까고 당장 방빼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남자까지 끌어들여서. 집주인은 계약서를 내밀며 소리쳤다. 이 집 계약 조건에 안정적인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거 알지? 당장 시집가서 남편이라도 데려오지 않는 이상 이 집에서 더는 못 살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였다. 하지만 힘없는 하진에게는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 사채업자와 집주인은 다음 날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짐을 다 드러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다. 가게 안에는 절망적인 침묵만이 남았다. 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그녀와 동생은 길거리로 나앉게 될 터였다. 그 모습을 수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기억도 돈도 아무것도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날 밤 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잠든 수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수씨. 그녀의 부름에 수가 잠에서 깨 눈을 떴다. 하진씨, 무슨 일 있어요? 달빛 아래 하진의 얼굴은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황당하고 절박한 제안을 건넸다. 저랑 결혼해주세요. 네, 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물론 진짜 결혼이 아니에요. 계약 결혼이에요. 서류상으로만. 집주인을 속이고 사채업자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저에게는 지금 당장 남편이라는 이름이 법적인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빠르게 말을 이었다. 수 씨한테는 정말 미안한 부탁인 거 알아요. 하지만 수 씨도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잖아요. 제가 수 씨의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아니, 돌아오지 않더라도 평생 책임질게요.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고 수 씨가 누구인지 함께 찾아줄게요. 그러니 제발 제 부탁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은 한 여자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던진 처절한 부탁이었다. 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이 여자가 벼랑 끝에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도 미래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이 여자의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것을. 그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구청으로 향했다. 증인도 축하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혼인신고였다. 담당 직원은 두 사람의 행색을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묵묵히 서류를 처리해 주었다. 구청을 나온 두 사람의 손에는 이제 막 잉크가 마른 따끈한 혼인관계 증명서가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은 서류 위에 나란히 적힌 이하진과
남편란에 적힌 이수라는 이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타인이기도 했다. 그들의 기묘하고 위태로운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이하진과 이수의 황당한 계약 결혼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다. 두 사람이 구청에서 떼온 혼인관계 증명서를 집주인과 사채업자들에게 보여주자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멀쩡하게 생긴 남편이 법적 보호자로 버티고 서자 그들은 더 이상 하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렸다. 하진은 난생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안정감을 느껴보았다. 비록 그것이 가짜일지라도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찾아오는 지 며칠이 지났을까. 같은 시각 서울의 반대편 JM그룹의 회장실은 폭풍전야와도 같았다. 차민준 대표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룹의 후계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지방과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민준의 아버지인 차 회장은 국내 최고의 탐정팀을 고용해 아들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을 차민준의 약혼녀 최유라는 차가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그의 배경, JM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뿐이었다. 그녀에게 민준의 실종은 위기가 아닌 기회였다. 그가 이대로 영원히 사라져준다면 JM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그녀의 야심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 그녀는 차 회장이 고용한 탐정팀의 팀장을 비밀리에 만났다. 그리고는 거액의 돈봉투와 함께 은밀한 제안을 건넸다. 차민준 대표, 찾지 마세요. 아니, 찾더라도 죽은 사람으로 보고해 주세요. 탐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유라가 내민 돈의 액수와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탐정은 차 회장에게 차민준 대표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강물에서 발견되었으며 시신은 찾지 못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다. 차 회장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으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유라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한 가지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남아있었다. 바로 민준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채은우였다. 은우는 민준의 유일한 상속자였다. 아이가 존재하는 한 그녀는 JM그룹을 완전히 손에 넣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시야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관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다시 하진의 꽃집. 그날 오후 하진과 수는 가게 앞에서 함께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있었다. 수는 기억을 잃었지만 몸에 밴 다정함으로 하진을 도왔고 하진은 그런 그의 모습에서 낯선 설렘을 느끼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가게 앞 골목 어귀에 검은색 밴 한 대가 멈춰 서더니 작은 아이 하나를 내려놓고는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아이는 비싸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공포와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다. 6살 배기 채은우였다. 아이는 낯선 골목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에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어디 있어요? 하진과 수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놀라 곧장 아이에게로 달려갔다. 예, 아가, 왜 혼자 여기 있니? 부모님은 어디 계셔? 하진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하지만 아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밀어낼 뿐이었다. 그때 수의 시선이 아이의 작은 손에 쥐어져 있는 쪽지 하나에 닿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빼내어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간결하지만 충격적인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거둔 남자의 아들입니다.
하진과 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서로를 향했다. 수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아이를, 그리고 하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울고 있는 저 작은 아이를 보자 심장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이끌림이었다. 하진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대혼란이었다. 길에서 주운 남편도 모자라 이제는 덤으로 아들까지 딸려왔단 말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성적으로는 당장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아이의 공포와 슬픔. 그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는 은우의 모습에서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졌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은우에게 다가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아가, 이름이 뭐니? 채은우요. 은우구나. 예쁜 이름이네. 일단 우리 가게로 들어가자. 밖은 너무 춥잖니. 하진은 은우의 손을 잡고 꽃집 안으로 이끌었다. 수는 멍하니 그런 그녀와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거에 작은 아이 하나가 더해졌다. 엉망진창이었던 그녀의 삶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마음에 낯설고 따뜻한 무언가가 조금씩 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이하진의 작은 꽃집은 북적이는 세 식구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가게 뒤편의 작은 쪽방은 하진과 하선 자매가, 다락방은 수와 은우가 쓰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네 사람의 동거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혼돈의 연속이었다. 채은우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아이였다. 엄마를 잃은 충격과 아빠에게마저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아이는 말을 잃었다. 아이는 그저 구석에 앉아 낡은 고민형을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진도, 기억을 잃은 수도 알지 못했다. 변화는 기억을 잃은 남자 수에게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들이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긴 작은 아이를 보자 그의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부성애의 본능이 깨어났다. 과거의 차민주는 아들에게 무관심한 아빠였지만 과거를 잃어버린 남자수는 아이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 같았다. 어느 날 밤 은우는 악몽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또다시 혼자 버려지는 꿈이었다. 그때 다락방으로 올라온 수가 아이의 작은 몸을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의 등이 더 이상 떨리지 않을 때까지 밤새도록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아이는 아빠의 따뜻한 품속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은우는 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수는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쳐주고 함께 낡은 장난감 자동차를 고쳤다. 그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은우는 기억 속에 무섭고 차가웠던 아빠 대신 다정하고 따뜻한 수 아저씨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은우의 마음을 완전히 녹인 것은 이하진이었다. 하진은 은우가 자신을 경계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더러워진 옷을 빨아주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를 위해 예쁜 꽃 한 송이를 아이의 머리맡에 놓아주었다. 어느 날 저녁, 하진은 은우를 위해 서툰 솜씨로 계란밥을 만들어 주었다. 간장과 참기름을 넣고 비빈 아주 소박한 음식이었다. 은우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술 떠 입에 넣었다. 그 순간 아이의 동그란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왜 울어? 은우야, 맛없어. 하진이 놀라 묻자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울면서도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먹어보는 집밥의 맛이었다. 따뜻하고 다정하고 온기 있는 맛. 아이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그 소박한 계란밥 한 그릇에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밥을 다 먹은 아이는 조용히 하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였다. 연마. 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당황해서 아이를 밀어내려 했지만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간절한 눈빛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작은 몸을 끌어안았다. 그 모든 광경을 수는 문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낯선 여자의 품에 안겨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의 모습과 그런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여자의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뇌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심장은 기억하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풍경을. 그날 이후 그들의 어설픈 가족놀이는 조금씩 진짜 가족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저녁이면 네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다. 하진의 여동생 하선이는 은우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었고 수는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하진의 작은 꽃집은 더 이상 빛과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웃음소리와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찬 따뜻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진은 수라는 남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자꾸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기억을 잃었지만 그는 정직하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였다. 그녀는 이 계약 결혼이 이대로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네 사람은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았던 은우가 불쑥 입을 열었다.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아이는 수와 하진을 번갈아 보며 해맑게 말했다.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하선이 누나도 있고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이대로 영원히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에 식탁의 모든 공기가 멎었다. 하진과 수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가짜라는 이름 아래 애써 외면하고 있던 그들의 진짜 감정이 아이의 순수한 소망 앞에 속수무책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이 위험한 연극에 그들 역시 너무 깊이 빠져들어 버렸다는 것을. 은우의 순수한 소망은 이하진과 수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낯선 감정을 애써 외면하며 다시 계약관계라는 안전한 벽 뒤로 숨으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햇살과도 같았다. 은우는 밤마다 수의 품에서 잠이 들었고 낮에는 하진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엄마라고 불렀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의 심장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가짜 가족 행세는 점점 더 진짜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수는 하진의 꽃집 일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기억은 잃었지만 그의 몸은 모든 것을 빠르게 배웠다. 그는 금세 꽃의 종류와 이름을 외웠고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꽃다발을 만드는 법도 익혔다. 그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가게 정리를 하며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시달린 하진은 피곤한 듯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모든 경계심이 무너진 채 무방비하고 애처로워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손길에 하진이 잠에서 깨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다. 가게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이 여자를 더 알고 싶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얼굴을 숙였다. 하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포개졌다. 그것은 열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위로하는 듯한 서툴지만 따뜻하고 진실된 입맞춤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소리 없이 허물어져 내렸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행복을 멀리서 지켜보는 차가운 눈이 있었다. 최유라. 그녀의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었다. 차민준이 사라진 후 JM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아버지인 차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그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었다. 그녀는 불안해졌다. 이대로 차민준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녀의 모든 야망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이 매수했던 탐정을 다시 호출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봐. 정말 죽은 게 확실해. 시신도 찾지 못했잖아. 탐정은 그녀의 압박에 그리고 양심의 가책에 결국 숨겨왔던 진실의 일부를 털어놓았다. 살아계십니다. 대표님. 기억을 잃으신 채 어떤 여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드님도 함께. 탐정은 자신이 멀리서 찍은 사진 몇 장을 유라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낡은 꽃집 앞에서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수아. 그런 그의 곁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하진. 그리고 두 사람의 다리에 매달려 있는 은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완벽한 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유라의 얼굴이 분노와 질투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감히 저런 미천한 것들이 자신의 남자를, 자신의 자리를 빼앗고 행복해하고 있단 말인가. 그녀는 차민준이 기억을 되찾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걸림돌일 뿐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차민준이라는 존재를, 그리고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천박한 가족들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기로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해결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리할 사람이 좀 있어.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게. 그녀는 탐정에게서 알아낸 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공사장의 주소를 읊었다. 마폭에 있는 한 재개발 공사장이야. 내일 오전에 그곳에서 작은 사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목격자도 생존자도 없이 아주 우연한 사고처럼 보이게. 전화를 끄는 유라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와인잔을 들었다. 그녀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내일이면 그녀의 앞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질 터였다.
그녀는 곧 JM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하진과 수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작은 행복에 젖어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를 노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그들의 머리 위까지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지난밤의 입맞춤 이후 이하진과 수의 세상은 온통 분홍빛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수줍게 웃었고 스치는 손길 하나에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하였다. 비록 위태로운 현실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두 사람에게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주었다. 수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더 씩씩하게 집을 나섰다. 그는 하진과 은우 그리고 하선이까지 세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그는 하진의 가게 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얼마 전부터 근처 재개발 공사장에서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사갈게. 은우랑 하선이랑 기다리고 있어. 그는 출근길에 하진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 씩씩하게 손을 흔들었다. 하진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감보다는 설렘으로 가득 찬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노리는 아기의 그림자는 이미 그의 바로 뒤까지 다가와 있었다. 공사장은 소음과 먼지로 가득했다. 수는 다른 인부들과 함께 새로 짓는 건물의 외벽에 설치할 비계, 페이지에를 옮기고 있었다. 그는 힘든 일이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땀을 흘렸다. 바로 그때였다. 그가 건물 아래에서 자재를 정리하고 있을 때 그의 머리 위 아득한 5층 높이에서부터 끔찍한 쇠 마찰음이 들려왔다. 위험해 피해. 누군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다. 육중한 강철 파이프들로 엮인 비계의 일부가 연결 부위가 끊어진 채 그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었다. 시간이 찰나와 같이 그러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의 눈앞으로 수백 개의 파편적인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잊고 있던 혹은 잃어버렸던 기억의 편린들이었다. 끼익, 빗길에 미끄러지는 타이어 소리, 산산조각 나는 자동차 앞 유리, 에어백이 터지며 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붉게 번지는 아내의 피와 뒷좌석에서 울부짖던 어린 아들 은우의 얼굴. 그것은 수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JM그룹의 CEO 차민준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꽝. 거대한 굉음과 함께 그의 의식이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병원이었다. 눈을 뜨자 새하얀 천장과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그를 맞았다. 그의 머릿속은 지독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따뜻했던 꽃집의 기억, 하진의 미소, 은우의 웃음소리를 가진 남자, 수, 그리고 냉철했던 CEO의 삶, 죽은 아내, 그리고 약혼녀 최유라의 얼굴을 가진 남자 차민준 두 개의 전혀 다른 인생이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를 괴롭혔다.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수씨. 그때 그의 귓가에 애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하진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그가 의식을 잃은 동안 뜬 눈으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따뜻했던 남자 수가 아닌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는 냉철한 CEO 차민준이었다. 그는 이 여자를 안다. 하지만 동시에 전혀 모르는 여자였다. 지난 몇 주간의 기억은
마치 한편의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이 여자가 꾸민 정교한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하진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하진은 그의 행동에 놀라 상처받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수씨, 왜 그래요? 나예요. 하진. 그는 그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고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기억의 혼선 속에서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익숙한 무기, 바로 냉정함이라는 가면을 꺼내들었다. 그는 이 여자에게 자신의 혼란스러운 속내를 들켜서는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했다. 그는 잠긴 목소리로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잔인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누구시죠? 그 한마디에 하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사랑했던 따뜻하고 다정했던 남자. 수는 방금 전에 사고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과거의 기억을 모두 되찾은 차갑고 낯선 남자 JM그룹의 CEO 차민준만이 남아있었다. 누구시죠? 그 한마디는 이하진의 세상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잡았던 남자의 손을 놓친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지난 몇 주간 그녀가 사랑했던 따뜻하고 다정했던 남자 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유리병 너머의 사람처럼 차갑고 낯선 남자만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슈씨, 나예요. 하진, 기억 안 나요, 우리 같이. 은우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필사적으로 과거의 조각들을 상기시키려 했을 때 남자는 머리가 아프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시끄러워. 그는 침대 옆에 호출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 들어왔다. 그는 하진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의사에게만 말했다. 내 휴대폰 좀 갖다 주시오. 연락할 사람이 있어. 잠시 후 그의 손에 휴대폰이 쥐어졌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익숙한 번호 하나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JM그룹의 비서실장이었다. 김비서인가? 나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눌하고 부드러웠던 수의 억양은 사라지고 명령에 익숙한 낮고 권위적인 CEO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가 왜 병원에 있는지, 지난 몇 주간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구인지 30분 안에 알아내서 보고해. 지금 당장. 그는 전화를 끊고 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의심이 가득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따뜻했던 꽃집의 기억과 차가웠던 CEO의 삶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자신, 즉 모든 것을 의심하고 누구도 믿지 않는 차민준의 갑옷을 꺼내 입었다. 하진은 그의 눈빛에 심장이 베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자신들의 행복했던 시간을 마치 한편의 사기극처럼 의심하고 있었다. 30분 뒤 병실 문이 열리고 김 비서와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김 비서는 자신의 눈앞에 살아있는 주군을 보고는 감격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살아계셨군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지. 보고서 가져왔나? 네, 대표님 여기 있습니다. 민주는 보고서를 빠르게 훑어내렸다. 자신의 실종, 그리고 기억을 잃은 채 이하진이라는 여자와 계약 결혼을 하고 자신의 아들까지 맡아 키웠다는 황당한 이야기.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랬군. 전부 이런 시시한 연극이었어. 그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고 하진을 향해 돌아섰다.
얼마를 원하지? 네, 이 연극의 대가 말이야. 나를 구해준 값, 내 아들을 돌봐준 값, 얼마면 되겠어? 액수를 말해. 깨끗하게 정리하고 끝내지. 그의 말은 하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두 사람이 함께했던 시간, 서로에게 느꼈던 감정, 그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하찮은 것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아니에요. 난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당신이 그럼 뭘 원하는데 JM그룹의 안주인 자리라도 탐이 났나.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하진의 동생 하선이가 은우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은우는 아빠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참이었다. 아빠. 은우는 민준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의 품에 안기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아이를 낯선 벌레를 보듯 차갑게 밀어냈다. 내 온 또 뭐야? 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충격받은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보았다. 따뜻하게 자신을 안아주던 수아빠가 아니었다. 자신을 귀찮다는 듯 차갑게 내려다보는 무서운 아빠였다. 아빠, 왜 그래요? 저 은우예요. 시끄러워. 김비서, 당장 이 아이 데리고 나갈 준비해. 민주는 경호원들에게 은우를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은우는 울음을 터뜨리며 하진에게 달려가 매달렸다. 싫어, 아빠랑 안 가. 엄마랑 같이 있을 거야, 으앙. 아이는 하진을 엄마라고 부르며 필사적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 모습을 최유라가 병실 문 앞에서 차가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참이었다. 기꼴 좀 봐. 대표님 아들이 저런 천한 여자한테 엄마라고 부르잖아. 정말 끔찍하다. 민준은 아이의 울음소리와 유라의 비웃음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다. 그는 경호원에게 턱짓했다. 경호원은 하진에게 매달린 은우의 작은 손을 기계적으로 떼어냈다. 싫어, 엄마. 아이는 울부짖으며 끌려 나갔다. 민주는 그 모든 광경을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김비서가 가져온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슈트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하진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유라와 함께 병실을 나섰다. 하진은 텅 빈 병실에 홀로 남겨졌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는 남편과 아들이 있었다. 비록 가짜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의 짧았던 꿈은 그렇게 한편의 잔인한 악몽으로 끝나버렸다. 죽은 줄 알았던 JM그룹의 황태자 차민준이 돌아왔다. 그 소식은 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그의 귀환으로 JM그룹의 주가는 폭등했지만 그룹 내부는 보이지 않는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특히 그의 실종 기간 동안 그룹의 실권을 장악하려 했던 최율에게 그의 생활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그녀는 영리한 여자였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능했다. 그녀는 민준이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의 저택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그의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련한 여주인공처럼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정말 살아있었군요. 저는 민준 씨가 죽은 줄만 알고 매일 밤을 지옥 속에서 살았어요. 그녀의 완벽한 영희 앞에 기억이 온전치 않은 민준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최유라가 자신의 약혼녀라는 사실은 기억했지만 그녀에 대한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히려 자신을 보며 눈물 흘리던 다른 여자의 얼굴,
이하진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유라는 그의 그런 혼란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수의 기억을, 이하진이라는 여자의 존재를 더러운 거짓말로 지워버려야만 했다. 민준 씨, 그 여자 조심해야 해요. 유라는 그의 곁에 앉아 걱정스럽다는 듯이 속삭였다. 제가 사람을 시켜 알아봤어요. 이하진이라는 그 여자. 전문적인 사기꾼이에요. 부유한 남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동정심을 유발한 뒤 돈을 뜯어내는 걸로 유명하더군요. 민준 씨가 기억을 잃었다는 걸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게 분명해요. 그녀는 위조된 서류 몇 장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그 안에는 하진이 과거에 다른 남자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거짓 기록과 그녀가 사기 전과가 있다는 허위 진술서가 들어있었다. 이게 정말이야.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하진의 선량했던 미소와 유라의 말이 충돌했다.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타고난 의심, 많은 성격과 기억 상실로 인한 불안감이 유라의 거짓말이 들어설 틈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은우는 어떡하고, 그 아이는 내 아들이잖소. 그것도 함정일 거예요. 민준 씨의 아들을 이용해서 당신의 마음을 얻고 JM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었겠죠.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유라의 말은 달콤한 독처럼 그의 이성에 스며들었다. 그는 저택에 돌아온 이후 아들 은우와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아이는 그를 무서워하며 피하였고 그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이는 밤마다 수 아빠 보고 싶어요 라며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민준의 머리를 깨질 듯 아프게 만들었다. 그는 수라는 존재를 자신의 일부가 아닌 저 여자가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매일 밤 전쟁이 일어났다. 꽃집에서의 따뜻했던 기억, 하진과 함께 웃고 은우를 안아주었던 평온했던 시간들이 불쑥불쑥 떠올랐다. 하지만 그 기억 위로 냉철한 CEO 차민준의 이성이 경고를 보냈다. 속지 마. 저건 모두 거짓이야. 너는 이용당한 거야. 두 개의 자아가, 두 개의 기억이 그의 안에서 서로를 부정하며 그를 괴롭혔다. 그는 지독한 두통에 시달렸고 다시 불면의 밤이 시작되었다. 유라는 그런 그의 약해진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저택을 찾아와 그를 간호하며 그의 신뢰를 얻어갔다. 그녀는 서서히 그의 머릿속에서 하진의 존재를 지워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쐐기를 받기로 결심했다. 민준 씨, 이제 세상에 당신이 돌아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해요. 그리고 우리 관계도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귀환을 축하하고 우리의 결혼을 발표하는 성대한 파티를 열어요. 모든 루머를 잠재우고 당신이 JM그룹의 건재한 후계자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박한 꽃집 여자와의 관계도 그 자리에서 깨끗이 정리하는 거죠.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혼란스러웠던 민준에게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처럼 보였다. 그는 지친 얼굴로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서울의 모든 정재계 인사들에게 화려한 초대장 하나가 발송되었다. JM그룹 차민준 대표의 귀환을 환영하며 그것은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장이 될 터였다. 하지만 동시에 한 여자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고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파괴할 잔인한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기도 했다. 파티의 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차민준의 귀화안을 축하하는 파티는 JM그룹의 위상을 보여주듯 더없이 화려하고 성대하게 열렸다.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적의 인사들로 가득 찼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밤하늘의 별처럼 터져 나왔다. 그 중심에는 파티의 주인공인 차민준과 최유라가 있었다. 민준은 완벽한 턱시도를 입고 과거의 냉철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다. 그의 곁에서 유라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우아하게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민준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약혼 반지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옆에는 작은 정장을 입은 채은우가 인형처럼 서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아이는 낯설고 시끄러운 파티장이 지옥처럼 느껴졌다. 아이는 매일 밤 따뜻했던 꽃집과 다정했던 수아빠와 상냥했던 하진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다 잠이 들었다. 한편 이하진은 그 시간 파티장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다. 그녀는 그저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그를 보고 싶었다. 그가 정말 예전의 차가운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는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청소부의 옷을 빌려 입고 몰래 파티장 안으로 잠입했다. 그녀는 기둥 뒤에 숨어 무대 위에 민준을 바라보았다.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수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거대한 성의 주인 차민준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작은 움직임을 최유라의 매서운 눈이 놓칠 리 없었다. 유라는 이 기회에 이하진이라는 존재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다. 여머나, 유라가 마이크를 잡고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하진이 숨어있는 기둥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저 여자 좀 보세요. 저 여자가 바로 우리 민준 씨가 기억을 잃었을 때 민준 씨를 감금하고 돈을 뜯어내려 했던 그 사기꾼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하진에게로 향했다. 하진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뭐가 아니야. 이 더러운 꽃뱀 같은 연내까짓게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여. 유라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하진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지마.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연 회장을 울렸다. 모두가 놀라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았다. 무대 위에 서 있던 채은우였다. 아이는 유라의 손을 뿌리치고 아빠의 손마저 놓아버린 채 무대 아래로 달려 내려왔다. 아이는 하진의 앞으로 달려와 작은 몸으로 엄마를 감싸 안으며 유라를 노려보았다. 아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 아줌마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 엄마 때리지 마. 그리고 아이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자신의 진짜 아빠 차민준을 향해 울부짖으며 외쳤다. 아빠, 미워. 지금 아빠는 내가 알던 아빠가 아니야. 나는 다정했던 수아빠가 더 좋단 말이야. 예전 아빠로 돌아와줘. 으앙. 아이의 절규는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차민준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를 괴롭히던 두 개의 기억,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유라가 속삭였던 달콤한 거짓말들, 그리고 꽃집에서의 따뜻했던 기억들, 자신을 보며 웃어주던 하진의 얼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안기던 은우의 온기, 그리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아이의 믿음. 그는 비틀거렸다.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가. 그는 유라의 추악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자신을 보호하는 하진과 그런 엄마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무엇이 진짜 행복이었는지를,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기억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의 공허했던 눈에 서서히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냉철한 CEO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한 남자, 한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그는 무대 아래로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걸어 내려왔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자신의 진짜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의 진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강민준이 걷는 몇 걸음은 연회장 전체의 시간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그는 마침내 울고 있는 아들과 그런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여자 이하진의 앞에 멈춰 섰다. 그는 먼저 아들 은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이의 눈물 젖은 얼굴을 자신의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갈등이 없었다. 오직 아들을 향한 깊은 미안함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미안하다, 아들. 아빠가 너무 오랫동안 나쁜 꿈을 꿨어. 이제 깼으니까 다 괜찮아. 그는 은우를 품에 꼭 안았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하진의 손을 잡은 채 무대 위, 그리고 경악으로 굳어있는 최유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제 개인적인 일로 소란을 피운 점 사과드립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최유라 씨, 당신과의 약혼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파기합니다. 민준 씨, 지금 제정신이야. 내 정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해. 당신이 나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들, 그리고 당신이 이하진 씨에게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까지. 그는 이어서 말했다. 내가 기억을 되찾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내가 당했던 공사장 사고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었어. 그리고 알아냈지. 그 사고가 당신이 사주한 일이라는 것을. 지욱은 최 비서에게 눈짓했다. 최 비서는 경찰과 함께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유라가 청부업자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과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이 들려 있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은 내 배경, JM그룹을 사랑했을 뿐이지. 하지만 이제 끝났어. 당신의 탐욕스러운 연극은 여기서 막을 내릴 테니까. 최유라의 화려했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가며 끝까지 민준을 향해 악을 썼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민준은 하진과 은우의 손을 잡고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의 곁에 있는 두 사람뿐이었다. 1년 후 하진의 작은 꽃집은 하진의 뜨락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가든 카페로 다시 태어났다. 그곳은 언제나 향기로운 꽃과 갓 구운 빵 냄새와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오늘은 그곳에서 아주 작고 특별한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하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그녀의 곁에는 더 이상 딱딱한 슈트 대신 부드러운 캐주얼 정장을 입은 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가 수였을 때보다
더 깊고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의 앞에는 작은 턱시도를 차려입은 은우가 링쿠션을 들고 씩씩하게 걸어왔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그늘진 아이가 아니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민주는 하진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나직이 속삭였다. 나는 내 기억을 잃어버리는 대가로 내 심장을 되찾았어. 내 집은 더 이상 텅 빈 저택이 아니야. 당신과 은우가 있는 바로 이곳이야. 사랑해. 하진아,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진심을 담아 입을 맞췄다. 결혼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카페의 작은 정원에 앉아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아들 은우를 무릎에 앉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내 하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기억을 잃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돈과 권력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발견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함, 그의 잃어버렸던 시간은 이제 더 없는 행복으로 완벽하게 채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가족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향기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